금리 인상 때문에 급격한 하락장이 온 적은 별로 없어요. 금리 인상을 이겨내는 기업 실적이 나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차트죠. 내 자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결국은 포트폴리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이론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실전 투자의 고수들, 정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수분들을 모시고 쩐에 대한, 이 투자에 대한 노하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코너를 새로 만들었는데요. 고수쩐설이라는 그 코너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슈퍼개미시죠. 이정윤 세무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또 책이 새로 나왔네요. 슈퍼개미 이정윤의 성장주 투자의 정석, 성장주에 투자하라. 네, 요즘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금리 인상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뭐 적절하게 또 화두가 될 것 같네요. 네, 뭐 화두가 돼서 좀 베스트셀러로 올라갔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 바로 그냥 이야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지금 시장 분위기 정말 안 좋잖아요. 특히 연초 들어와서. 네. 무슨 금리 인상, 연준의 뭐 아주 급격한 금리 인상, 그 다음에 긴축 이야기도 네.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거기에 더해서 무슨 LG 에너지 솔루션의 상장으로 인한 수급의 악화,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자꾸 부러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대세 하락의 시작은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한단 말이죠. 이게 조정이라고 그러면 버틸 수가 있는데 대세 하락이라면 빨리 팔아버려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대세 하락의 시작이라고 말하기에는, 만약에 하락의 시작점은 이미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대세 하락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모르지만, 하락은 원래 이미 우리가 시작됐다. 상승과 하락을 구별할 때는 최저점과 최고점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작년 7월 달에 3,400 정도? 그 정도 찍었을 때가 7월 초였으니까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었죠. 지금 1월 중순이니까. 그러면 7월 이후부터 하락은 시작됐다? 일단 하락하고 있는 중이니까. 3,300, 200, 3,100, 심지어 3,000, 2,900, 오늘 2,900을 깼죠 또. 그렇죠. 그럼 지금 3,000, 정확히 말하면 차트를 한번 보면서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상의 최고점이 정확히 나오죠. 거래소에서 최고점은 작년 6월 28일이었거든요. 3,316이죠. 그럼 3,316에서 3,300 깨고, 200 깨고, 100 깨고, 3,000 깨고, 2,900까지 지금 깼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900을 깬 건요,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종가 기준으로 2,900을 언제 이후로 깬 거냐면, 정확히 2020년 12월 30일 이후거든요. 한 1년하고도 보름 정도 만에 2,900을 종가 기준으로 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락이 오늘 대세 하락이 시작됐냐 안 되냐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일단은 작년 그러면 7월, 그러니까 아까 정확히 날짜 6월 24일 그날부터 지금까지 흘러내렸었는데, 여기서 더 강한 하락이 올 것이냐, 아니면 뭐 지금처럼 조금씩 흘러내리는 건 우린 지금 아직 대세 하락이라고 못 느낄 정도니까 이 정도로 흘러내리는 정도는 다 버틸 수 있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더 강화되는 하락이냐, 아니면 뭐 이 정도로 흘러내리다가 도대체 바닥을 언제 찍을까,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바닥을 찍었어라는 말씀을 드리긴 힘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저는 바닥을 찍었다는 얘기는 하방 경직을 확보하고 전저점을 안 깰 때가 바닥을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6월 24일 날 3,300을 돌파한 이후에 보시면은, 차트를 보시면 8월 달에 뭐 한 3,000은 위태 했었죠. 근데 그러다가 조금 반등을 줬었지만 다시 또 작년 10월 초에 3,000을 깼었고요. 3,000을 깬 게 끝이 아니라 11월 말 12월 초에는 또 2,900을 깼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바닥을 찍었다 또는 바닥을 다졌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하락은 진행 중에 있다라는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 하락이 언제 끝나는지는 좀 지나봐야 알지만 아직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하락이 어디에서 왔냐
근원적인 질문을 해봤을 때 뭐 누구나 다 공감하겠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이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흘러내리는 것은 좀 더 지속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흘러내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주식을 다 팔고 떠나야 되느냐 아니면 계속 버티고 있어야 되느냐에서 저는 당연히 버티고 있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이유는 바닥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고 뭐 주식 이 프로 이름이 고수 전설이라고 하셨는데 유명한 고수 전설들 뭐 워렌 버핏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뭐 몇백억 이상의 돈을 벌었다고 하는 고수 전설들도 상승장의 제일 끝인 대천장에서 매도를 하고 놀러 갔다가 하락장의 제일 바닥인 대바닥에서 다시 들어와서 주식을 하고 저는 그런 주식 귀신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계속 시장에 머물러 있었다. 머물러 있어야죠. 머물러 있는 대신 현금 비중을 좀 조절을 한다거나 또는 업종별로 분산 투자를 하면서 위험을 좀 분산시키거나 이런 전략을 써야지 그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아요. 지금 뭐 금리 인상 때문에 지수 다 꺾였다고 하는데 다 팔고 뭐 내년에 다시 올까요? 뭐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 네. 그렇게 이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면 사실 지금 남들한테 물어보지 않겠죠.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측을 할 뿐이고 대응을 할 뿐이지 뭐 지금 제가 보기엔 제어의 예측은 그래서 아직도 좀 더 흘러내리는 시간은 남아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08년도의 금융위기 때나 또는 뭐 98년도에 IMF 때나 이렇게 큰 하락, 한 10년에 한 번씩 오는 큰 하락이 지금 온다라는 거는 저는 공감하진 않는 게 금리 인상 인하는 언제든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급격한 하락장이 온 적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좀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우리가 그 금리 인상, 연준의 금리 인상이 있었을 때 그 다음에 긴축을 했을 때도 심지어 미국 시장의 주가는 상승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시장에 그 악재가 모두 나왔을 때 상승이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어 이제 아주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뭐 악재의 소멸은 호재 뭐 이런 개념이죠.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와 이제 끝났다. 근데 거기에서 결국은 금리를 제로 금리로 만들고 돈이 풀리면서 주식시장이 올라갔듯이 그것도 이제 코로나라는 악재가 유동성의 호재로 바뀐 것처럼 지금 금리 인상을 아직 안 하니까 불안한 건데 막상 하기 시작하면 악재는 이미 알려진 대로 금리 인상이 되는 거죠. 횟수의 문제겠죠. 뭐 2번 하냐, 3번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경기의 선행 변수예요. 우리가 보통 뭐 선행지수, 동행지수, 후행지수를 말할 때 주식시장은 경기보다는 빠르면 6개월, 늦어도 1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든요. 네. 1년에서 6개월 사이로 먼저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시점에서는 대표님 말씀대로 주식시장에서는 아랑곳 없이 또 움직임이 좋게 나올 수도 있고요. 실제로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금융위기 이후에 제로금리를 한 5, 6년 하다가 한 2016, 17년부터 금리 인상을 했단 말이죠. 코로나 직전까지. 근데 그 금리 인상 시기에 여러분들이 차트로 확인을 하시면 되지만 미국 증시는 사실 계속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금리 인상을 너무 막 굉장히 크게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거죠. 금리가 하락되는 시기는 지수는 뭐 무조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진 시기가 아닌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 지수는 무조건 떨어져.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어느 정도 완만한 기울을 기일지 저는 좀 그게 가장 궁금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은 그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뷰. 물론 이건 지나봐야 아는 네. 거니까 네. 단지 지금 금리 인상, 이 악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중을 줄여야 된다. 혹은 매수의 타이밍을 좀 언제 이후로 늦춰야 된다. 뭐 이렇게 정하신 것들이 있나요? 일단 저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제가 현금 비중을 전체 100%에서 현금 비중을 20%로 해야겠다, 30%로 해야겠다. 요렇게 퍼센트로 결정하진 않는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종목이 많을 때는 당연히 현금이 남아나지 않겠죠. 종목을 많이 사니까. 또는 마음에 드는 종목이 별로 없을 때는 현금이 계속 쌓이겠죠.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드는 내 보유 종목을 팔고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사고 싶은 종목이 눈에 안 띌 테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사람마다 다 스타일이 있죠. 그렇죠. 뭐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 또는 뭐 바다를 좋아하는지 산을 좋아하는지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짬뽕을 좋아하는지. 근데 이제 주식 투자자로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를 들어 성장주를 좋아하는지 가치주를 좋아하는지 상승 추세의 올라간 종목을 좋아하는지 하락 추세의 내려가는 종목을 좋아하는지 또는 뭐 단기 매매를 좋아하는지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는지 탑다운으로 하는지 버텀업으로 하는지 다들 스타일이 다를 텐데요. 저는 탑다운 론자이면서 상승 추세론자예요. 그래서 시장부터 보고 업종 종목을 보고 또 내려가는 하락 추세보다는 올라가는 상승 추세의 종목을 좋아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작년 7월 이후에 지금 6개월 정도 지수가 흔들리면서 종목들이 차트가 대부분 망가졌어요. 그렇죠. 제 눈에는 그런 종목들은 사실 이뻐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상승장, 예를 들어 코로나 이후부터 작년 한 여름까지 그 상승장에서는 정말 현금을 갖고 있을 틈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종목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제 눈에는 이뻐 보이고 좋아 보이는 종목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자동스럽게 좀 현금 비중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아, 지금 현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되세요? 몇 프로 정도? 글쎄 뭐 특별히 이렇게 막 계산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 20, 30% 정도는 확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유 종목 중에 와 이거 뭐 추세가 무너졌네 또는 생각보다 안 움직이네 예전에는 이 정도 재료면 올라가야 되는데 재료가 이렇게 좋게 나왔는데도 모르지 못하네? 그럼 매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럼 매도하고서 그 돈으로 무언가를 사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재료도 찾아보고 차트도 찾아보고 실적도 봤는데 마음에 드는 종목이 없네. 그러면 이제 새롭게 진입을 하기가 힘드니까. 네.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보유하고 있는 현금 이건 아마 그 이 방송을 보는 분들도 아마 비슷한 고민을 할 거예요. 내가 현금이 있든 혹은 현금을 확보하려고 하는 분들이든 자, 그럼 이 현금을 가지고 언제 무엇을 살 것이냐. 근데 일단 무엇을 살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깊숙하게 이야기하기로 하고 언제 살 것이냐. 그게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했듯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 아니면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 혹은 금리 인상이 시작하는 시점 아니면 무슨 어떤 한국 시장의 어떤 변화 무엇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 사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뭐 삼박자 투자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죠. 815 채널에도 나와서. 네. 근데 이제 삼박자라는 건 제 입장에서의 삼박자라는 건 결국은 주식의 주가가 움직이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왜 주식에 매수 주문을 넣지? 또는 보유한 사람들이 왜 매도 주문을 넣지? 저는 그 중에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재무제표, 또 차트, 재료. 그래서 그 삼박자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의 실적이 계속 진짜 좋아지는지 그 좋아지는 정도는 무엇을 이겨내야만 되냐면 물가 인상을 이기는 기업 실적이 나오느냐 그래서 금리 인상을 이겨내는 기업 실적이 나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는 차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차트가 지금은 아직은 바닥을 다지지 못한 상태예요. 지수도 그렇고 대형주의 종목들도 그렇고 뭐 대형주 종목들의 합이 지수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지수가 지금 작년 7월부터 6개월 이상 흘러내렸다는 얘기는요. 대다수의 대형주들이 사실 흘러내렸거든요. 그래서 지수와 대형주들이 흘러내렸기 때문에 좀 바닥을 다진 종목들이 좀 더 나타나야 되고 그 종목들이 나타날 때마다 얘는 진짜 바닥을 다졌나? 매수가 들어가도 되나? 이런 고민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재료적인 측면이죠. 그럼 이제 재료적인 측면이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미국에서는 언제부터 금리 인상을 시작할 것이며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또 한 번 금리 인상을 했을 때 두 번째는 언제가 되느냐 이런 재료들을 좀 계속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언제 사야지라고 못을 박듯이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결국은 주식은 의 영역과 대응의 영역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그 대응의 영역들 계속 실적이 좋아지는지 차트가 바닥을 다지는지 금리 인상은 어떤 식으로 미국에서 시작되는지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이렇게 비슷하게 다 시장에서 이제 드러났을 때 그렇죠. 그때가 이제 매수의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차트와 관련해서는 우리 종합주가 지수, 이 코스피가 됐든 코스닥 지수를 보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 종목 단위 괜찮다고 하면 그걸로 적용하는 건가요? 다 같이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탑다운이니까. 시장 자체가 좋아야 종목도 간다. 만약 버텀업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은 종목의 개별 종목의 실적이나 가격 움직임을 보시면 되는데요. 탑다운으로 볼 때는 당연히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봐야 되고요. 그거는 이런 급락장, 급등장에서 쉽게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날 거래소 지수가 한 1%대, 코스닥 지수가 1.5% 빠졌죠.
사실 거래소 1%, 코스닥 1.5%면 아주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정말 그렇죠. 많이 빠질 땐 뭐 거래소 막 3%, 코스닥 5%씩도 빠지니까. 근데 오늘 이 정도 빠졌는데도 거래소와 코스닥의 상승 종목 합계가 한 400개 되거든요. 그럼 2,000 종목 중에 400개면 5개 중에 하나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종목을 내가 아무리 잘 맞추는 사람이더라도 오늘 종목을 5개를 갖고 있었으면 4개는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바로 탑다운의 중요성이죠. 시장이 약할 때는 아무리 내가 좋은 종목을 갖고 있어도 같이 빠질 확률이 높은 거고, 시장이 좋을 때는 내가 아무리 나쁜 종목을 갖고 있어도 운 좋게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이거는 코로나 이후의 지수 흐름을 보시면 돼요. 코로나가 2020년 3월 달에 바닥을 찍었고 4월부터 이제 2020년 4월부터 아까 차트 보여준 대로 2021년 7월까지 한 1년 3개월을 상승을 했는데, 그 시기에는 별로인 종목을 갖고 있었어도 다 수익이 났다는 얘기고요. 근데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동안은 야 이거 진짜 확실한 종목인데 라는 걸 갖고 있었어도 손실이 날 확률이 높았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 뭐 책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오던데, 투자 대상을 선택하고 집중해라. 지금이 바로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보시나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일단은 투자 대상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데 있어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탑다운하고 연결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시장 전체의 흐름을 먼저 보는 게 왜 중요하냐면, 뭐 크게 봐서는 뭐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중에 어디가 날까? 또는 한국 증시를 하신다면 한국 주식 중에서 어느 산업이 날까? 반도체가 날까? 제약바이오가 날까? 자동차 쪽이 날까? 뭐 조선은행 쪽이 날까? 이런 것들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집중을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선 지수는 차치하고 어느 산업이 잘 움직이는지에 대한 체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업종을 좀 먼저 보는 습관을 들인다면 선택과 집중을 훨씬 잘할 수 있죠. 이건 어떤 뜻이냐면, 우리 이제 예를 쉽게 좀 들면, 우리 직장인 분들이 이제 저도 마찬가지죠. 직장인 분들이 점심 시간에 메뉴를 고를 때, 그 다니는 회사의 주변에 식당이 100개가 있다 쳤을 때, 야 우리 뭐 먹으려고 할래? 100개 중에 하나를 고르진 않아요. 오늘 짜장면 먹으러 갈래? 아니면 뭐 설렁탕 먹으러 갈래? 그럼 설렁탕 집에 한 2-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는 거죠. 짜장면 먹으러 갈래? 짜장면 집에 한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종목은 2,000 종목이 있어요. 2,000 종목 중에 무엇을 살 것이냐를 선택하는 것과, 업종을 먼저 선택하면 업종 내에는 뭐 한 반도체가 뭐 한 100개 이상 있지만 웬만한 업종들은 뭐 한 30개, 50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업종을 하나 선택하고서 30개 중에 고르는 것과 2,000 종목을 고르는 건 확실히 선택과 집중에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그렇다면 네. 왜 그 우리 이제 보통 포트폴리오라고 네. 하잖아요. 네. 서로 상관관계가 적은, 네. 그래야 이게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업종, 뭐 쉽게 얘기하면 나눠서 이렇게 네. 사야 된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는데, 네.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은 잘 나갈 만한 어떤 섹터, 업종, 여기에서 일단은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뜻은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그 선택과 집중은 투자를 선택할 때, 우리에게는 사실은 이 공부 시간, 투입 시간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하면 전업 투자자가 아니시라면, 직장인 분들이시라면 정말 하루에 1시간 이상 공부하기도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직장인 분들에게 제가 추천하는 건 하루에 그냥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장마감 상황을 좀 보고, 그런데 주말에 좀 몰아서 한 3시간, 5시간 정도 종목 선정을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제한된 시간에 2,000 종목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와 이 업종 중에서 이 업종의 탑픽 종목을 선택할지는 내 투입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말하는 거고, 내 자금에 대한 선택과 집중은 결국은 포트폴리오,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포트폴리오 이론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종목을 샀을 때의 위험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죠. 한 업종. 그렇죠. 업종에 그래서 내가 5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같이 한 업종이라면 네. 리스크는 한 곳에 다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냥 한 종목 갖고 있는 것과 거의 마찬가지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예를 들으면, 오늘 월요일 기준으로 또 지난주 금요일까지 이틀 연속으로 셀트리온 계열사 세 종목이 다 빠졌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세 종목이 똑같이 빠졌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세 종목이 똑같이 12%씩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6% 정도를 전후해서 빠졌거든요. 그럼 이틀 동안, 금요일과 월요일 이틀 동안 18%가 빠졌는데 세 종목이
거의 비슷하게 빠졌어요. 그 얘기는 이 세 종목을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죠. 실제로 이 세 종목을 다 갖고 있거나 또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 우선주를 갖고 있거나 또는 반도체 종목만 5종목을 갖고 있거나 이런 종목분들이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선택과 집중은 한 섹터에 한 종목을 골라내고 내 자금을 집중하고 또 다른 섹터에서 탑픽 종목을 선택하고 집중하고 그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한 종목, 그러니까 한 섹터를 한 종목이라고 봤을 네. 때 몇 개의 종목을 들고 가는 게 좋다라고 보세요? 포트폴리오상. 그거는 이제 일정한 변수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금의 규모라든가 뭐 다 그렇죠. 틀리겠죠. 네, 제가 생각하는 딱 변수가 제일 중요한 게 당연히 자금의 크기고요. 그리고 매매냐 투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분은 좀 나이나 이 경험 같은 거. 무슨 뜻이냐면 너무나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100만 원으로 하시는 분이 10종목을 갖고 있을 필요 없고 10억을 하는데 한 종목 갖고 있는 건 너무 리스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액이 커질수록 적정 숫자가 좀 늘어나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좀 나이가 좀 많으시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 경험이 좀 적으시다면 많은 종목 갖고 있으면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 주식 실력이 좀 낮다면 적은 종목이 더 낫고요.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매매를 할 때는 사실 매매 집중도가 있어야 돼요. 단기 매매로 오늘 샀다 오늘 팔면서 10종목을 샀다 팔았다 하면 그 힘들죠. 오히려 이게 매매가 꼬이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할 땐 좀 적은 종목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한 번 사면 5년을 갖고 있어요. 그 5년 안에 사실 상장 폐지되는 종목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5년을 갖고 있다면 뭐 10개 이상 갖고 있어도 되고요. 잦은 매매를 안 하신다면. 그래서 적정 종목 숫자는 이런 변수에 좌우되는데 저는 적어도 한 종목은 너무 심하니까 적어도 3종목에서 뭐 많게는 한 10개, 15개 정도까지 그 사이에서 적정 나한테 맞는 매직 넘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돈을 벌려고 시장에 들어와요. 주식시장. 근데 생각과 다르게 오히려 돈을 날리는 분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내가 투자할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투자를 한 것은 아닐까 지금 후회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원금만 오면 나는 이제 떠날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사실 또 원금이 되면 또 달라지죠, 마음은. 어쨌건 우리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 이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가 투자할 준비가 돼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스스로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내 계좌 수익률이죠. 아, 내가 수익을 잘 내고 있냐? 누적 계좌 수익률. 근데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절대값으로서의 나 올해 플러스 10% 냈어 이게 아니고요. 지수의 변동 대비 플러스 알파를 내고 있느냐로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코로나 시대였던 2020년 뭐 3월에 들어오셔서 연말까지 뭐 한 50% 이상 냈다. 50%를 냈다? 평균값보다 못 낸 걸 수도 있어요. 지수가 1400에서 2800까지 2배가 그렇죠. 올랐거든요. 지수가 2배 올랐으면 종목 평균이 2배가 올랐다는 얘기인데 내 계좌는 50%였어? 그러면 못 하신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작년 7월달 2021년 7월달부터 지금까지 6개월 동안 나 10% 손해봤어. 잘하신 거죠. 왜? 지수는 10% 이상 빠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절대적으로 수익을 얼마 냈어 아니면 손실 얼마 냈으니까 난 못하고 있어가 아니고 시장 지수의 움직임 대비 더 잘하고 있는지가 일단은 첫 번째 내가 잘하고 있는지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건 뭐 사후적인 자기의 느낌인데요. 내가 책을 진짜 몇 권 읽었는지 지식의 판단이죠. 내가 지식이 쌓이려면 사실 책이나 리포트 또 이런 좋은 유튜브 채널 이런 걸 많이 구독을 하고 봐야 되니까 내가 얼마나 공부를 투입을 했는지 그리고 또 경험. 이 경험은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지도 있지만 정말 절대적인 지나야 되는 기간 경과년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2, 3년은 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1년, 2년, 3년 정도가 돼야지 좀 상승장도 한번 겪어보고 하락장도 한번 겪어보고 예를 들어 지금 2020년 2019년 정도부터 들어왔어야지 코로나 저점을 그렇죠. 겪어봤고 상승장을 겪어본 거예요. 근데 만약에 2020년 4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큰 하락장을 사실 아직 겪어보지 않았거든요. 반대로
작년 7월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주식이 지금 하나도 재미없고요. 뭐 주식은 오르지도 않고 뭐 사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6개월 동안 별로 수익이 안 나셨을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상승장 하락적으로 이렇게 겪기 위해서 한 절대적인 시간 한 3년 정도의 경험. 근데 그거를 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그나마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요. 그 간접 경험은 역시 이런 채널에 나오시는 유능하신 분들이 내가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에서 좀 팁을 얻으시고, 또 하나는 차트를 볼 수 있어요. 차트로 작년에 어떤 차트 움직임이 있었는지 내가 그때 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기록이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록을 보면서 상승장은 이런 거구나. 상승장에 한번 오면 1400포인트에서 2800까지 지수가 2배가 올라갈 수도 있어?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고, 또는 금융위기 때 차트도 한번 보면 2008년도의 차트를 보면 와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890포인트까지 반토막이 더 날 수도 있어? 뭐 이런 간접 경험을 좀 하시면 내 실력이 올라가는 거고, 아직 그런 걸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직 좀 초보 타이틀을 떼지 못하신 분들이죠. 근데 어쨌건 그러면 시장에 일단 들어가기보다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냐, 혹은 일단 돈을 넣고 그래도 시장에서 치열하게 부딪히면서 수업료를 내가면서인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빨리 배우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기 전에 뭐 경영학과에서 회계학 그리고 재무관리, 경제학 공부를 굉장히 재밌게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하기 위한 대학 학문을 꼽으라면 그 세 가지가 다거든요. 회계학으로 재무제표를 보고, 경제학으로 거시경제를 보고, 그리고 재무관리에서 이런 주식의 이론들을 공부하고, 그러면 그 세 가지를 저는 대학 때 이미 좀 열심히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또 그 시기가 91년, 2년 뭐 요때가 이제 지수가 94년까지 1000포인트 찍을 때였어요. 그래서 뭐 저는 돈이 하나도 없었는데 주식책이 굉장히 많이 팔릴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저는 주식책 돈 계좌도 없으면서 그런 공부를 막 했었죠. 나도 부자의 꿈을 키우면서. 근데 그 계좌가 없을 때 공부했던 게 굉장히 큰 제 자산이 됐던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계좌에 돈 하나도 없이 공부만 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정확한 표현 하셨는데 수업료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내고 배우는지 안 내고 배우는지. 저는 뭐 돈이 없었어도 나이도 어렸고 뭐 2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그런 공부를 한 거지만, 뭐 40, 50대 분한테 돈 다 빼고 공부만 하세요 하면 그게 공부가 될 리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냐고 생각하냐면 저는 술자리에서 이런 푸념을 정말 많이 들어봤어요. 주식 아무것도 모를 때 그땐 정말 계좌에만 5억씩 있었는데 다 날렸다고. 지금 이제 주식을 좀 알게 되니까 계좌에 5천만 원밖에 없어요 하고 술 먹을 때 푸념하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실력이 없다면 계좌에 돈이 적은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실력 대비 돈이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실력이 없다면 실력 대비 내가 좀 과하게 투자를 했나? 좀 줄이시는 게 맞죠. 왜냐하면 1년 후, 2년 후, 3년 후에 정말 시드머니의 중요성을 알고 돈이 많이 있으면 돈 벌겠다 싶을 때 돈 어디서 구해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수업료 내는 건 중요하지만 과한 수업료는 나중에 정말 실력이 좋아졌을 때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미리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을 해서 시작을 해라. 그리고 적은 돈 가지고. 근데 사실 적은 돈 가지고 하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이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바로 돈이 벌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조금 가지고 했는데 20% 벌었어. 야, 내가 이게 500이 아니라 이게 5천만 원이었으면은 10배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싹 들어가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꼭 기억하시면 돼요. 절대값으로 내 실력을 판단하지 말자. 시장이 좋을 땐 내가 잘한 게 절대 아니니까 시장 수익률 플러스 알파를 잘하는지를 체크를 하면 아마도 코로나 시대에 난 주식이 내 천직이야. 나는 이제 직장생활 그만둘 거야. 이런 고민을 한 번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지금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시장 수익률 대비 내가 정말 플러스 알파를 내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절대값으로 계좌 수익률이 좋아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절대값으로만 보신다면 그거는 시장이 좋을 땐 누구나 수익 내니까 굉장히 큰 착각이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제 주식 투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왔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통 사람 꿈은 뭐 크게 꿀수록 좋은 거잖아요. 난 돈을 벌고 싶어. 뭐 진짜 100억 벌고 싶어. 뭐 1000억 벌고 싶어. 뭐 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성장주를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세무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책 동의하시나요? 제목이 성장주에 투자랍니다.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 워렌 버핏의 가치주 투자해서 기다리면 또 그렇게 오를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내가 성장주와 가치주의 어떤 수익률 면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이게 이제 정의를 어떻게 내리냐부터 시작하면 되는데요. 이게 주식은 이게 학문이 아니라서 우리가 뭐 회계학 학문이잖아요. 그렇지. 그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학문적 용어들이에요. 경제학 학문이잖아요. 그럼 경제학에서 말하는 수요와 공급 또는 환율 또는 GDP, 물가 다 이게 학문적 용어들이에요. 그런데 주식은 주식학이라는 게 없으니까 성장주와 가치주의 개념조차도 굉장히 분분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좀 약간 통상적인, 저도 뭐 주식책을 수백 권 읽었으니까 통상적인 성장주와 가치주의 구분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성장주는 오늘의 가치보다 내일의 가치, 1년 후의 가치가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1년 전의 가치보다 지금의 가치가 당연히 올라와 있겠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종목이 주식이 성장주입니다. 가치주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그래서 보통 가치주 앞에는 저평가 가치주라는 말을 붙이는 게 좋아요.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라는 뜻은 현재 가치보다 낮게 주가가 거래되고 있는 종목을 가치주라고 해요. 그러면 중요한 건 가치주는 현재 가치 평가죠. 그래서 가치주 하는 사람들이 멀티플을 몇을 곱해서 지금 주가 적정 주가는 얼마인데 낮게 거래되니까 이거 사야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이제 가치주의 평가 베이스인 거고요. 성장주의 개념에서는 비싸게 되느냐 지금 현재 비싸게 거래되느냐 싸게 거래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오늘보다 1년 후에 더 성장할 건지 1년 후보다 2년 후 3년 후에 더 성장할 건지 이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주는 미래가 중요한 거고요. 가치주는 사실 현재의 가치 평가가 중요한 거죠. 장부가 중요하다. 재무제표.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가치주는 내가 맥시멈 수익 추구를 얼마까지 할 수 있을까? 저는 2배도 안 된다고 봐요. 그 이유는 가치주가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걸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적정 주가가 10,000원짜리인데 1,000원에 거래될 리가 있냐라는 거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다 바보라는 거죠. 적정 주가가 10,000원인데 1,000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애널이고 펀드 매니저고 슈퍼게임이고 다 바보란 얘기죠. 이미 그 종목은 10,000원 가까이까지 막 올라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야 되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가치평가 잘못한 거죠. 또는 사람들이 이걸 믿지 않는 거죠. 그러면 왜 믿지 않냐면 가치평가는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결론은 가치주는 단점이 뭐냐면 지금의 가치평가가 과연 적절한가에서 굉장히 주관적 판단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가치평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만약에 같다면 가치주는 존재하지도 않을 거예요. 10,000원짜리 가치가 1,000원에 어떻게 거래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가치주는 평가도 어렵고 만약에 수익을 내더라도 주가와 일시적으로는 가치와 주가가 일시적으로는 좀 어긋나 있을지 몰라도 막 반토막까지 거래될 수는 없다. 그게 저희 가치주에 대한 논리입니다. 반면에 성장주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가 피터 린치도 텐베고라는 얘기를 했고 주식의 기본은 바이 앤 홀드라면서요. 그렇지. 근데 가치주는 바이 앤 홀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적정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종목을 샀어요. 예를 들어 10,000원짜리를 정말 싸게 잘 잡아서 7,000원에 샀습니다. 7,000원짜리 10,000원에 샀으면 언제 팔면 돼요? 10,000원 됐을 때 팔아야죠. 그렇지. 10,000원 넘어가면 고평가주로 바뀌는데요. 저평가라고 샀잖아요. 그럼 적정 가치가 됐을 때 팔아야지 고평가의 영역까지 가면 안 되죠. 왜냐면 나는 가치주 투자를 한 사람이니까 적정 가치 때 팔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바이 앤 홀드가 아니고 바이 앤 셀. 언제 셀? 적정 가치 됐을 때 셀. 근데 성장주는 뭐냐면 가정이지만 지금보다 1년 후, 2년 후, 3년 후, 5년 후에 성장할 주식을 샀어요. 그럼 이거는 바이 앤 홀드에 적합하죠. 계속 갖고 있으면 돼요. 성장을 할 거니까. 그러면 계속 성장하니? 아니요. 성장이 끝나는 시점에 팔면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장기 투자는 성장주에 해야 된다. 저는 100%. 100%. 그건 차트로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가치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왜 가치주라고 생각하냐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싸니까 더 이상 손해 볼 일은 없어. 뭐 이런 느낌. 우리가 가치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지금 뭐 대표적인 업종으로 친다면 철강주하고 조선주를 대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금융주까지 포함시킬 수 있죠. 그러면 금융주, 철강주, 조선주를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뭐 연봉 차트나 월봉 차트로 한 10년치만 갖다 놓으면 이 주식은 10년 동안 떨어지기만 했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계속 떨어졌으니까 싸 보이니까 같이 준 거죠. 그러면 사실 재미없죠. 근데 이제 성장주는 우리 보통 성장주라고 하는 건 미국 주식에서는 사실은 애플, 테슬라, 뭐 우리나라 주식에서는 최근에 2차 전지랄지 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중심으로 하는 제약바이오랄지 아니면은 삼성전자도 사실 최근 1년 동안 주가 움직임이 없어서 그렇지 1년 전까지만 해도 매년 이 주가 상승을 하고 실적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성장주는 1년, 2년, 10년 동안 주가가 올랐고 실적이 좋아지는 게 성장주고 가치주는 지금보다 싸게 거래되는 종목. 근데 이 싸게 거래되는 게 왜 싸게 거래되냐면 사람들이 그 업종은 또는 그 종목은 성장을 안 하리라고 미리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기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사실 이 성장주 그런 생각에서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결국 그 투자 시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플랫폼 사실 몇 개월 전만 해도 뭐 네이버, 카카오 중심으로 해서 야, 지금 엄청나게 고성장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라는 시장의 기대가 딱 맞아서 계속 상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 완전히 꼬꾸라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신 이렇게 성장주 잘못 투자하면 엄청나게 손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너무 고평가돼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지금의 어떤 네이버나 카카오 플랫폼 기업, 그러니까 이 성장주에 대한 이 성장주라는 평가가 시장의 여러 환경에 따라 확 달라질 수도 있고 이러한 리스크에서 어떻게 내가 올바로 된 성장주를 선택할 수 있을까? 예,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굉장히 중요한 이 개념이고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는 성장주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한 성장은 없어요. 정말 2005, 6, 7년도에는 주가가 30배, 50배씩 올랐던 대장주는 뭐였냐면 그 당시 동양제철화학, 지금은 OCI죠. 동양제철화학을 중심으로 하는 태양광, 풍력, 대체에너지 관련주. 그리고 또 한쪽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주들. 그러면 그 당시에는 대체에너지하고 조선주가 성장주였던 거죠. 근데 그때를 꼭지로 지금까지 10년 동안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럼 성장이 멈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언제 성장이 멈출 것인지 그리고 언제 나는 그 성장이 멈춘 종목에서 뛰어내릴 것인지는 사실 성장주 투자에서 가장 핵심 포인트고요. 그럼 그 핵심 포인트도 역시 저는 3박자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차트로 보는 게 제일 쉬워요. 그 이유는 차트에서는 가격이 찍히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가치 평가를 굉장히 객관적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차트 가격을 굉장히 주관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치는 누구나 다 다르게 평가하거든요. 삼성전자의 가치가 지금 400조인지 500조인지 600조인지 계산하는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냥 주관적인 거죠. 평가자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은 그렇지 않아요. 가격은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서로 경매를 붙여가면서 매수호가, 매도호가, 호가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매수호가, 매도호가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가격은 객관적이죠, 당연히. 그럼 그 객관적인 가격을 보면서 성장주의 끝을 유추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 20% 빠졌어? 아, 이거 성장 끝났나 보다. 또는 고점이 지나고 1년이 지났는데 고점을 갱신하지 못해? 아, 이거 성장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냐면은 결국은 가치와 주가는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게 가치 투자 베이스의 기본 전제거든요. 가치가 올라갈 때 주가는 같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성장주 제가 아까 정의를 말씀드렸죠. 작년의 가치보다 올해의 가치가 높고 올해의 가치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의 가치가 높은 거. 그럼 가치가 그렇게 매년 성장한다는 얘기는 주가도 당연히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가가 꼭지를 쳤어요. 근데 그 꼭지를 주가 대천정을 1년 이상 회복 못해.
그럼 1년의 기간 정도를 기다렸는데 1년 동안 회복을 못하면 얘는 성장 멈췄나?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는 고점 대비 한 10%까지는 조정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아까 제가 가치주 얘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10,000원짜리를 5,000원이면 반토막에 사는 건 너무 싸게 사는 거지만 10,000원짜리면 한 7,000원에 살 수도 있겠죠. 일시적인 폭락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 성장주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고점에서 뭐 한 30%까지는 내가 봐줄 수 있다. 일시적으로 빠진 걸 수도 있잖아요. 악재에 의해서. 근데 만약에 30%가 아니고 반토막 또는 3분의 1토막이 났다? 그러면 그건 성장이 끝났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끝났냐 안 끝났냐는 쉽게는 차트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재무제표로 볼 수 있죠. 기업 가치가 매년 올라갔다는 얘기는 재무제표의 매출액이 계속 성장했거나 영업이익이 성장했거나 당기순이익이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그 성장 속도가 둔화되면서 어느 순간 매출액이 줄고 있거나 영업이익이 줄고 있거나 심지어 적자 전환을 하거나 이러면 성장이 끝난 거죠. 지금 그렇다면 우리 그 네이버, 카카오 이것이 그러니까 성장주는 맞는데 성장이 거의 끝부분 혹은 지금의 주가는 미리 앞부분의 큰 성장까지 다 감안한 선반영한 주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매력이 없다. 혹은 지금 되게 저가에 살 수 있는 기회다. 서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제가 삼박자에서 아직 하나 말씀 안 드렸던 게 있는데 지금 재무제표가 이익이나 매출액이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차트도 주가가 성장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세 번째가 이제 재료 분석이잖아요. 그럼 저는 성장 산업에 대한 자기만의 노하우와 찾아내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저는 일단 미국 시장에서 성장 산업이 어떻게 안착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 이슈들이 계속 주식 투자자들의 리포트 또는 경제뉴스에서 언급이 되는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굉장히 언급 많이 됐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올해 들어오면서부터 자율주행 또는 AI 굉장히 언급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죠. 미국에서 먼저 시작되는 걸 사실 우리 산업이 따라가는 거니까. 그렇게 봤을 때 재료가치 측면에서 그러면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성장이 당연히 지속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 다 알다시피 네이버, 카카오가 우리나라로 치면 대형 플랫폼 기업이니까 미국으로 치면 구글인 거죠. 그래서 AI 발전 속도나 또는 네이버는 메타버스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이커머스의 절대 강자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카톡을 비롯한 여러 가지 수익 성장 산업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AI 쪽으로도 계속 좀 발전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재료 가치 상으로는 저는 성장 산업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성장주에서 이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삼박자 중에 차트적인 측면에서는 성장주에서 약간 이탈하고 있나? 왜냐면은 주가 낙폭이 좀 버텨줘야 되는데 그렇죠. 버티는 힘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저 같은 종합적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은 발을 빼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점수를 주자면 지금은 조금 불안한 상태? 근데 차트를 보는 사람들은 바닥을 다지는 걸 알아요. 근데 지금 뭐 차트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네이버나 카카오 중에 특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바닥을 다졌다라고 볼 수 없죠. 그래서 계속 빠지고 왜냐하면 있습니다. 매일 빠지고 있거든요. 매일 빠지고 있고 고점이 17만 원인데 지금 9만 2천 원이니까 좀 있으면 반토막이거든요. 그러면 성장주에서 일단은 당장은 이탈했네. 그리고 주가 생각보다 많이 빠지네. 그럼 여기서 이게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는 철학적인 것 중에 상승 추세를 좋아하느냐 하락 추세를 좋아하느냐의 차이예요. 아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저는 탑다운론자면서 상승 추세론자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저 같은 사람은 이런 종목 안 사죠. 그렇지. 왜? 매일 빠지는 종목은 아직 바닥 안 다졌으니까. 바닥 다지고 머리를 이렇게 들어 올린 다음에 사는 건 몰라도 지금 이렇게 빠지는 걸 사진 않습니다. 근데 반면에 하락 추세를 좋아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논리도 저는 알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해본 적도 있고. 빠지는 종목을 좋아하는 분의 논리는 평균 회귀예요. 평균 회귀 전략으로 치면은 중장기 이평선이 있는 200일선 이런 정도가 좀 평균값이란 말이죠. 그럼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잖아. 얘는 원래 평균값이 여기야. 평균값보다 너무 많이 빠졌잖아. 그 관점에서는 사는 게 맞죠. 근데 반면에 저처럼 성장주를 좋아하고 추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성장주에서 이탈한 거 아니야? 좀 더 빠지겠네? 다시 재정비가 필요하겠네? 이런 관점에서는 사실 안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평균 회계에서 이거를 생각하고 하는 분들은 이게 성장주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의이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주를 접근을 그렇지. 하는 거죠. 왜냐면 아까 제가 가치주의 가치주를 정확히 말씀드린 게 현재 가치보다 낮게 거래되는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종목이잖아. 만약에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보다 주가가 계속 더 떨어진다. 그러면 가치주 영역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고점 대비 막 반토막 이상이 났어. 야, 이거 진짜 싸게 거래되네. 그게 가치주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거를 좋아하고 역추세를 좋아하고 하락 추세를 좋아하고 하는 분들은 가치주 입장이고 버텀업 입장이 많은 거고요. 반대로 상승 추세를 좋아하고 성장주를 좋아하는 분들 중에는 탑다운이 많은 이유가 그런 겁니다. 네. 근데 이런 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소재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상승할 때는 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투자 가치를 따졌잖아요. 지금 하락할 때의 논리는 예를 들어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독점의 반독점 규제, 여기와 관련된 이슈, 뭐 골목 상권에 대한 이슈.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미 수년 전에 이런 비슷한 이슈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은 얘네는 괜찮아. 그러니까 같은 플랫폼주라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네이버가 더 좋아. 네이버는 오를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네이버도 역시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카카오가 흔들리는 한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 하나의 섹터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거 가지고 또 헷갈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확실한 건 하나의 섹터가 비슷한 주가 움직임을 보이지만 그 비슷한 주가 움직임은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지금은 현대기아차지만 좀 저처럼 오래전부터 투자를 하신 분들은 다 알고 있죠. 기아가 언제부터 현대그룹이었습니까? 기아가 망한 다음에 현대그룹이 편입이 된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같은 자동차 섹터인데 현대는 살아남았었고 기아는 망했었고 쌍용도 망했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짧은 기간 예를 들어 오늘 하루 제가 아까 셀트리온 세 종목이 다 똑같은 하락률을 보였다고 했는데 오늘 하루는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또는 한 달로 보면 비슷하게 움직이겠죠. 그런데 1년, 2년, 3년으로 보면 같은 섹터라도 주가 차별화는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선 단기적으로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같은 움직임을 보일 확률이 높지만 뭐 조금 텀을 길게 봐서 6개월, 1년, 2년 그렇다면 당연히 다른 움직임이죠. 근데 그 다른 움직임인 건 당연한 거고요. 그건 뭐 반박 불가. 근데 그 다른 움직임 속에서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더 좋을 것이다라는 건 이제 예측인 건데 저도 거기에 동의한 편입니다. 현재의 주가 움직임만 보면 네이버가 카카오보다 더 강한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장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개별 종목을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기준. 그러니까 지금 비슷한 어떤 차트의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미래 몇 년 후 시점을 보고 어디가 더 매력적인 것인지 어디가 더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평가할 수 너무 있다.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성장주에 투자할 때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어느 시점에 투자할 것이냐. 왜냐하면 처음에 그 성장주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은 단 돈을 잘 못 벌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이 큰 그러다 보니까 뭐 PSR도 나오고 PDR도 나오고 꿈 얘기도 하고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로 사실 상승장에서 2020년도에 상당히 많은 주식들이 이런 논리로 올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한 같은 논리로 그러나 실적이 없어 라는 이 논리로 지금은 또 계속 빠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주 이 뭐라 그럴까 지금 이렇게 금리 인상이라는 화두가 나와 있는 시점에서는 매출과 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 기업 중심의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스토리와 이 PSR 이걸로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이런 것도 괜찮은 것인지 이거 가지고 헷갈려 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런 주식을 들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일 제가 생각의 포인트는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를 갖고 있어도 되는지 아니면 가치주로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시켜야 되는 건 아닌지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지금의 화두죠. 근데 정확히 1년 전 작년 연초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작년 연초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도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1, 2, 3월 달까지 4월 달까지 은행주, 철강주, 조선주가 좋았다가 이제 한 여름부터 그들은 쭉 흘러내리면서 여름부터 메타버스 움직이고 게임주 움직이고 근데 그 움직임의 폭이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치주의 움직임의 폭은 뭐 30%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여름에 움직였던 메타버스랄지 또는 연말, 가을, 연말에 움직였던 게임주는 30%가 아니란 말이에요. 2배, 3배, 4배, 5배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가치주냐, 성장주냐의 차이인데, 그것보다 저는 좀 더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연초는 특히나 뭐 금리 인상과는 더 기간이 많이 남아 있었고,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의 해로 들어왔으니까, 과연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를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느냐에서 저는 한 발짝 더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금리 인상 시기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인 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장주와 가치주를 주가 평가를 할 때는 현재 가치로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럼 미래의 기대 이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할 때 당연히 분모에는 금리가 들어간단 말이죠. 할인율이. 근데 할인율이 제로 가치로 들어가면, 제로 금리로 들어가면 10년 후의 이익이나 올해 이익이나 똑같은 숫자예요. 제로 금리면. 그러니까 성장주는 지금은 이익이 없지만 5년 후, 10년 후, 100년 후에 굉장히 큰 이익이 나는 회사니까 할인이 거의 없이 미래의 이익이 현재가로 들어오니까 고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로금리가 아니라면 현재의 이익이 미래의 이익보다 훨씬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익 나는 회사가 더 주가가 잘 움직여야겠죠. 근데 이거는 금리와 미래의 이익 이거만 결부시킨 얘기인데, 저는 거기서 하나 추가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성장주는 결국은 성장 산업에 포함이 된 종목들이고요. 성장 산업이 진짜 이슈가 되는 시기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제가 지금 주식을 20년을 했는데요. 정말 큰 성장주들이 움직였을 때는 많지 않아요. 제가 주식을 처음 시작했던 98, 99년. 인터넷의 출발점이었죠. 그렇지. 그때는 금리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 산업이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감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럼 인터넷 혁명 다음에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년에 굉장히 큰 경험들을 하죠. 메타버스가 뭔지도 모르는데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막 5배씩 오르고, NFT가 뭔지도 모르는데 NFT 관련주들이 막 5배씩 오르고, P2E가 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게임을 하면 돈을 쓰는 줄만 알았는데 게임으로 돈 번다 그러면서 막 5배씩 오르고.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죠. 근데 그 빨라지고 있는 속도가 왜 그러냐면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전기차가 굉장히 작게 천천히 움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기차는 정말 천천히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렇지. 왜냐면 우리는 테슬라를 올해 알았나요? 작년에도 알았고 재작년에도 알았고 그작년에도 알았어요. 2차 전지 배터리, 제 기억에 삼성 SDI가 2017년부터 배터리를 움직였거든요. 그럼 지금 배터리, K배터리는 사실 5년 전부터 움직인 거예요. 5년 동안 천천히 우리한테 다가온 거죠. 지금 주식을 하시는 6개월 되신 분, 1년 되신 분은 K배터리가 굉장히 큰 성장주인 줄 알지만 벌써 5년 전부터 우리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 전기차가 중요하구나.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제일 중요하대. 그럼 배터리 관련주 뭐가 있어? 그거를 3년 전, 4년 전, 5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기차보다 훨씬 빠르게 돌고 있는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금리 때문에 끝날 것이냐? 전혀 상관없죠, 금리랑. 금리는 단지 성장주와 가치주의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기는 역할을 할 뿐이고요. 또는 유동성의 이야기예요. 유동성. 금리 인상 시기엔 돈이 없잖아, 별로. 그럼 돈이 없을 땐 성장주는 리스크가 크니까 가치주 쪽에 좀 더 안전자산에 돈이 들어가겠지. 근데 지금 그거는 평범한 성장 시대의 이야기고 지금은 굉장히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좀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 경제학적인 학문적인 이야기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GDP가 올라가는 게 경기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GDP가 올라가는 데는 수요 측면하고 공급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금리로 이렇게 경기를 조절하는 게 바로 수요 측면을 조절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당연히 경기가 악화되겠죠. 사람들이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럼 수요 측면을 진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제로금리가 된 거예요. 돈 많이 써. 돈 많이 써야지 경기가 올라가, GDP가 올라가. 그런데 실제 경제학에서 GDP가 올라가면서 진짜 큰 경제 성장이 오는 시기는 바로 기술혁신의 시기라고 말을 해요. 지금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사실 우리 그 2000년대 밀레니엄을 앞두고 정말 엄청나게 사회가 바뀔 것 같다라는 많은 기대감과 불안감 이런 것들이 공존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인터넷이라는 게 엄청난 붐을 일으킨 거잖아요.
지금 바로 그런 어떤 사회적 대격변의 시기, 그게 말씀하신 자율주행이나 뭐 전기나 메타버스 관련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라고 비견할 정도로 크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더 클 수 있죠. 아, 왜냐면은 사실 이런 거예요. 이게 대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의 차이인데, 우리가 지금 모두 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이전엔 뭐 그냥 우리가 핸드폰이라고 했겠죠. 무선 통신. 뭐 주식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999년도 가장 주가 상승률이 높았던 게 거래소에서 SK텔레콤이었어요. 그 SK텔레콤이 주가가 그렇게 올랐던 이유는 SK텔레콤이 원래 한국 이동통신이죠. 유선의 시대가 아닌 무선의 시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전 국민이 이제 무선 폰을 갖고 있을 시기가 왔다라는 게 선반영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전기차 대체 불가능이잖아요. 가솔린차에서 다 전기차로 바꾼다면서요. 그럼 우리는 가솔린차를 살까 전기차를 살까가 아니라 앞으로 모두가 전기차를 사야 돼요. 그러니까 전기차 산업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무시는커녕 지금 굉장히 전기차 산업은 핫한 게 실적하고 성장 두 개가 지금 다 반영되는 거의 유일한 업종이 전기차거든요. 그러면 나아가서 아직 실적은 따라오지 못하지만 성장성은 언제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큰 성장을 할 것이라는 대체 불가능의 영역이 저는 가장 크게는 자율주행이죠. 가솔린이나 전기차 내에서 전기차를 우리가 무조건 선택했다면 수동이냐 오토냐 해서 우리는 무조건 오토, 자율주행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운전 안 하고 가만히 설정만 해놓으면 가는데 굳이 운전을 하겠다고요? 물론 소수의 매니아들은 있겠죠. 뭐 스포츠카 뭐 붕붕거리면서. 근데 그런 분들은 실용성 측면에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율주행은 무조건 대체가 되는데 언제냐의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언제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가까워지고 있고 훨씬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로봇도 요즘에 TV 광고에서도 엄청 나오잖아요. 뭐 서비스 로봇, 무슨 로봇 해갖고. 근데 그게 과연 5년 전에 우리가 어디 식당 가면은 무슨 서빙 로봇이 있었나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점점 가까워지는 속도가 과거에는 이런 산업이 바뀌는 속도가 정말 10년, 20년 이렇게 걸렸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처음에 기차를 타고 그 기차가 승용차로 바뀌고 승용차가 다 각자 타는 자가용으로 바뀌고 이 속도가 굉장히 늦었다면 저는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의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가 굉장히 멀게 생각하는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빨리 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사실 작년까지 가장 큰 그 뭐랄까 성장주 섹터로 생각했던 게 메타버스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이정윤 세무사님은 메타버스보다도 오히려 자율주행 쪽이 더 큰 어떤 성장을 이룰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는 자율주행의 산업 자체가 일단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뭐 지금은 메타버스와 자율주행만 비교를 한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2차 전지 배터리 산업이 이렇게 활성화된 게 저는 현대차, 기아차, 완성차 회사가 있는 나라기 때문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결국은 우리나라는 현대, 기아차라는 완성차 회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시가총액,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 현대차, 기아차가 있어요.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뭐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되는데 그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가 K배터리라고 해서 시가총액 탑10 안에 현재 2개가 있습니다. LG화학보다 더 시총이 큰, 굉장히 아이러니한데 진짜 아이러니한 거죠. LG화학이 기업 분할하기 전에는 맥시멈 올라갔을 때가 70억, 75억 이 정도였거든요. 100억 넘었던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2위는 언제나 SK하이닉스였으니까. SK하이닉스가 100억에서 딱 지키고 있었는데 LG화학은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딱 60억, 70억. 근데 2개로 나누니까 물적 분할한 LG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래 있던 지금 LG화학이 50조, 60조란 말이에요. 얘가 갑자기 뭐 빵원으로 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50조예요. 근데 100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150조예요. 이거 진짜 웃긴 얘기죠. 70조짜리가 나누면 150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약간 마법 같은 건데. 근데 뭐 제가 LG화학이나 이런 행태를 까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물적 분할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기업 가치도 이렇게 부풀리는 건 사실은 뭐 대주주나 오너가 더 좋은 거죠. 근데 그거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탑10에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상장하면 무조건 100조예요, 지금. 70조 이상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100조짜리 2차 배터리 탑10 하나 있죠? 삼성 SDI 있죠. 그러면 완성차 만드는 회사들, 2차 전지 만드는 세계적인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자율주행 전장 부품은 어떻고? 전장 부품은 삼성전자랑 LG전자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차, 기아차, SK이노베이션, LG화학, 그러니까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장 부품에 삼성전자, LG전자, 또는 LG이노텍의 LG디스플레이까지, 또는 삼성전기까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의 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자율주행 산업은 굉장히 미국만큼은 아니겠지만 세계에서 꽤 빠른 속도로 진입하고 진행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은, 그러니까 다들 올해 화두를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 혹은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 확인이 되는 기업이 결국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워낙 하다 보니까 성장주조차도. 그러니까 성장주라고 보면은 뭐 메타버스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차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실 이제까지 가장 큰 개인들이 좋아했던 성장주 섹터는 바이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그런 관점에서 놓고 봤을 때 바이오주라든가 이렇게 그 실적이 좀 쉽게 안 나오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장주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얼핏 들어서 드렸던 질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우리의 국내 어떤 뭐 현대차, 기아를 포함한 이런 것들 때문에 더 눈에 보이는 실적을 일으키기가 기대감과 함께 이게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더 높이 아니면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섹터로 본다. 이걸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거기에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반드시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난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이게 재밌는 게 미시경제랑 거시경제는 사실 붙어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거시적인 측면에서 GDP, 즉 경기의 선행지표가 지수 움직임이란 말이죠. 이 종합주가 지수가 바로 경기 선행지표예요. 6개월에서 1년. 마찬가지로 종목의 주가는 기업 가치 선행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있는 애들 있죠. 걔도 1년 전, 2년 전에 이익 하나도 안 났었는데. 근데 이익이 안 날 때부터 올라서 지금까지 10배가 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익이 확인된 상태의 성장주 사는 건 뭐 목표 수익률을 굉장히 낮춰야죠. 굉장히 낮춰야 됩니다.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게 예측 매수가 있고 확인 매수가 있는데 확인해서 매수하면 다 좋죠. 와, 성장도 하는데 이익도 다 눈에 보여? 그러면 그때 들어가면 내가 먹을 폭은 굉장히 낮다. 그럼 결국은 이건 또 재무관리 기본, 주식의 기본이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 거죠. 내가 안정적으로 확인 매수를 한다면 위험은 낮아지지만 내 목표 수익률은 굉장히 낮아지는 거고요. 나는 산업을 크게 봤어. 그리고 그 산업에서 얘네 당장은 이익이 아니더라도 금방 우리한테 다가올 현실 같은데 그럼 걔네는 지금 당장 숫자는 안 찍혔더라도 벌써 이미 시작하고 태동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죠. 주가의 움직임이. 네. 네. 그렇다면 자율주행차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진다 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이 자율주행차 이거는 어쨌든 뭔가 지금 눈에 보이는 매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제품이 나오면서 이게 되는데 확인이 되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사실 임상, 일상이 성공할지 성공해도 이상이 성공할지 이상이 성공해도 삼상이 성공할지 다 된다 한들 FDA 승인이 나올지 그다음에 얼마나 팔릴지 계속해서 불확실성의 연속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 시점에서는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확 떨어지는 것인가? 사실 아까 이제 그 말씀을 드렸죠. 같은 섹터 내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차별화가 되느냐의 문제. 그래서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아직 상장 안 됐으니까 LG화학하고 삼성 SDI하고 SK이노베이션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현대차, 기아차 비슷비슷하게 움직여요. 같은 섹터는 적어도 2년 후, 3년 후, 5년 후엔 달라질 수 있지만 적어도 뭐 오늘 또는 6개월, 1년은 비슷하게 움직이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 산업 자체가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근데 가장 모래알 같은 산업이 사실은 제약바이오 산업이거든요. 제약바이오 산업은 하나로 움직이지 절대 않습니다. 스타가 나와요, 스타.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이제 간접 경험을 하시는 거예요. 주식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은 신라젠부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신라젠은 지금은 뭐 거래 정지가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그럼 거래 정지 다 된 거 되게 많아요. 코롱 티슈진도 있고 이름 꽤 있는 애들 중에 거래 정지되고 나가 떨어진 애도 꽤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제약바이오 산업은 없어져야 될 악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모래알 같으니까.
뭘 해야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액 3위, 4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기준으로 4위네요. 네이버가 3위,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4위. 그러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 50조인데 저기에 투자한 개인 뿐 아니라 뭐 기관 외국인들은 다 뭐 바보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오 산업 전체가 아니다라는 말은 특히나 할 수 없는 게 모래알의 움직임이 때문이다. 그럼 그 모래알의 움직임이 왜 나오냐면 결국은 임상의 최종 단계까지 가야지, 또는 바이오시밀러라면 캐파를 어느 정도 늘려서 규모의 문제가 나와야지, 또는 코로나나 이런 백신 관련주라면 백신이나 치료제가 어느 정도 가시적이어야지, 이런 거죠. 그래서 전체 산업으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정말 개별 종목의 재료가 중요하다. 제약바이오 산업을 투자한다는 건 재무제표를 보고 투자하는 종목은 극소수예요. 어떤 종목들이냐면 의료기기 쪽,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피부과, 아니면 성형외과, 치과, 뭐 이런 의료기기 쪽은 매출 성장률이나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애들이 있어요. 영업이익률 막 40%, 50%짜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쪽 제약바이오에서 뭔가를 잘 만들어냈으면 굉장히 높은 마진으로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개발 업체들은 아직 그걸 못 만든 거죠. 그래서 못 만든 애들을 우리가 접근할 때는 재무제표가 꽝이니까, 진짜 가치 투자 분석하시거나 재무제표 분석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 아예 쳐다도 안 봐야 되고, 아니면 아까 의료기기 쪽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재무제표는 꽝이지만 재료 가치로 봤을 때 얘네는 좀 임상 3상 FDA 들어가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게 눈에 보일 때는 뭐 이렇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투자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도 그 바이오 같은 산업은 과거의 데이터를 봤을 때 상승한다? 아니면은 금리 인상 같은 시기에는 이렇게 바이오 같은 산업은 좀 상승하기는 어렵다.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스타가 나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제약바이오 산업은 사실은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시기로 나누지 않고요. 2015년에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가 올라가면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들이 2배 이상 났었거든요. 2015년에. 그다음 2017년에 신라젠이 움직이면서, 신라젠은 그때 텐베가 났었고요. 신라젠이 움직이면서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주들이 또 2배씩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한미약품, 신라젠 다음으로 2019, 20 요렇게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코로나 시대로 들어오면서 뭐 신풍제약이랄지 아니면 시젠이랄지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서 또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제 뭐 2배씩 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는 재료 가치다. 금리 인상보다 사실 재료 가치고, 재료 가치로 시총 한 1조, 2조 이상에서 스타가 한번 탄생하면 그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약바이오주를 전체 산업으로 보거나 또는 가치 투자적 접근에서는 사실 안 되고, 어떤 업종의 특징을 이렇게 이해하시려면 제약바이오는 재무제표 가치는 별로 없다. 아주 극소수의 종목들 빼고는. 그리고 금리 인상, 금리 인하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스타 종목. 스타 종목은 당연히 신약 개발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그 섹터 내에서 주도주가 화려하게 튀어나와야 그렇죠. 전체 섹터가 간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근데 그거 제약바이오 특성이에요. 예를 들어 반도체는 또 다른 얘기죠. 반도체에서 뭐 삼성전자가 스타가 돼야지 따라가고 이건 아니거든요. 반도체는 세계 업황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금리 인상 시기에는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이익이 확인되는 기업, 그러니까 성장주라 할지라도 그런 기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니, 말씀하신 대로 그래, 그러면 지금 성장주 가운데서 매출이라든가 이게 확인되고 이익이 확인되는 건 반도체잖아. 그럼 반도체 쪽에 투자해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라든가 말씀하신 자율주행차라든가 지금 당장 매출이 그렇게 이익이 확인이 되지 않지만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이는 미래 가치가 큰 곳에 투자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보는 분도 있고, 어떻게 밸런스를 맞춰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이제 드린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4차 산업혁명의 시기라는 걸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고요. 금리 인상만으로는 절대 볼 수 없다. 저도 주식 20년을 했지만요.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치주를 사야 된다는 거에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 다른 거고요. 특히 지금은 기술 혁명이 굉장히 빨리빨리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기술 혁신 종목들을 계속 저는 주의 깊게 봐야 된다고 봐요. 네. 그렇다면 지금은 뭐 그 말, 성장주도 실적과 이익을 확인하고 투자해야 된다. 이 말은 맞지 않는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익이 확인되는 성장주는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도체를 그러면 반도체는 성장주냐? 저도 제 책에 성장주 섹터 중에 하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옷을 박듯이 얘는 성장주야, 얘는 가치주야,
라고만 말할 수 없고, 그럼 성장주인데 얘는 강도가 어느 정도인데? 강도가 레벨이 한 10 정도의 성장주야? 아니면 레벨이 한 5 정도의 성장주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BCG라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라는 미국 굴지 컨설팅 그룹이 있단 말이죠. 거기서 만든 매트리스가 있어요. 그러면 기업의 흥망성쇠를 4가지 사국면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4가지 사국면으로 봐서 이익이랑 성장이랑 같이 2가지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맨 처음에 출발하는 단계가 퀘스천이에요. 퀘스천 기업. 퀘스천 기업은 이익도 낮고 성장도 낮습니다. 당연히. 이제 오늘 만들었는데. 오늘 만들었으니까 퀘스천 기업은 물음표잖아요. 물음표. 이익도 낮고 성장도 낮아요. 그 다음 기업이 뭐냐면 스타예요. 스타. 스타는 성장은 굉장히 높은데 아직도 이익은 낮습니다. 왜? 이익이 날 리가 없죠. 성장 산업의 성장주기 때문에 계속 버는 족족 공장 더 사야지, 땅 더 사야지, 기계 더 사야지 이익이 절대 안 나요. 성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익이 꼭 나야 된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왜? 정말 초기 성장 산업에 있는 성장주들은 이익이 날 수가 없어요. 계속 구매를 해야 되니까. 자본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성장주의 단계가 바로 영어로 스타란 말이에요. 스타 옆에 있는 애가 캐시카우입니다. 캐시카우는 성장은 낮아지는데 이익이 나고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량주예요. 이익 굉장히 많이 나네. 근데 막상 봤더니 매출액은 정체가 되어 있죠.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쇠퇴 단계예요. 도구예요, 도구. 개죠. 미국에서도 개가 나쁜 건가? 어쨌든 도구예요. 그럼 그 도구는 뭐나? 성장도 낮고 이익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사느냐의 문제예요. 도구를 사면 됩니까? 안 되죠. 성장도 없고, 제가 성장주를 사라 그랬죠. 언제 성장도 없고 이익도 없는 걸 사라 그랬나요? 도구를 안 사면 돼요. 그 다음 퀘스천. 퀘스천도 좀 그렇죠. 왜? 오늘 시작했는데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렇지. 10개 중에 9개 망할 텐데. 제가 말하는 건 스타예요. 스타는 뭐다? 성장을 하는데 이익은 없어요. 그게 스타거든요. 스타 옆 단계가 캐시카우. 그러면 만약에 자율주행은 지금 저는 스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도체는 스타냐 캐시카우냐에서 저는 중간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주를 할지라도 그 성장이라는 그 단어 하나에 그 매몰되면 안 되고 어느 단계의 성장 그렇죠. 위치에 있는 성장주냐. 그렇죠. 근데 가장 우리가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초기 성장주 단계에 들어가는 게 좋다. 그렇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가장 부각된 스타로 눈에 띄는 이 주식에 집중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쓰신 그 성장주에 투자하라 책에 보니까 이제 성장주 섹터를 8가지로 나누셨더라고요. 뭐 반도체 산업, 뭐 비메모리 중심의 제약 바이오,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게임, 로봇, 우주항공. 뭐 사실 지금 작년서부터 많이 회자가 됐던 그런 섹터들이긴 한데 이전 시간에서도 얘기하셨듯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자율주행차 관련된 섹터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면 책에서 한 3종목 정도를 그 관심 대상으로 좀 삼으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종목인지 그 이유가 왜 괜찮게 보시는지 그 관점을 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저는 종목을 선정하거나 포트폴리오 운영을 할 때 그 단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먼저 탑다운으로 이게 진짜 성장 산업이야? 내가 투자할 만한 산업이야? 거기서 자율주행을 선정을 했어요. 근데 자율주행에서 당연히 종목 선정을 해야죠. 종목 선정을 할 때는 3가지를 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무제표도 보고 차트도 보고 그리고 재료도 보고 그래서 이 종목이 차트가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재료가 어떤 게 나와 있는지 또는 재무제표는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나서 그 종목을 이건 진짜 매수할 만한데? 그럼 이제 매수를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는 자율주행의 핵심은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가까워지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저는 가장 가까이 있는 회사는 LG전자랑 삼성전기, LG이노텍 이 정도라고 봐요. 세계에는 중소형주도 있지만 사실은 뭐 중소형주를 이렇게 대형 유튜브 채널에서 말하긴 그러니까 일단 뭐 10조 이상 성장주를 말해봐라. 저는 LG전자, LG이노텍, 삼성전기, 현대오토에버 요 정도가 제가 말할 수 있는 대형주, 그룹주 중에서 뭐 현대그룹에서는 뭐 현대오토에버 괜찮아 보이네, 또는 삼성그룹에서는 삼성전기 괜찮아 보이네, LG그룹에서는 LG전자랑 LG이노텍 괜찮아 보이네. 왜? 이들은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4차 산업혁명은
유기적으로 다 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사실 뭐 자율주행. 근데 또 하다 보면 빅데이터 연결되고. 그렇죠. 연결되면 또 그렇죠. AI가 연결이 돼 있고. 인공지능이 연결되고. 그게 또 로봇으로도 들어가는 거고. 그럼 또 자율주행차는 자연스럽게 전기차일 거고. 네. 그래서 다 연결되어 있는 게 맞고요. 그게 미래 사회인 거죠. 미래에 우리는 내가 직접 운전도 안 해도 되고 차에 누워서 메타버스 공간에서 막 쇼핑을 하고 있을 것이고 또 옆에는 로봇이 내 친구가 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게 이제 미래 사회니까.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종목 정도는 제가 대형 유튜버 채널에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뭐 대형주니까 뭐 제가 말하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 논리는 뭐냐면 결국은 저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그룹주들이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보는 거죠. 이거는 시가총액에서 증거가 있어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2위 기업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죠. 그렇죠. 두 종목 모두 반도체 산업에 우리나라에서 일찍 진입한 그룹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반도체 산업에 이 두 회사가 진입을 했네? 시가총액 1위, 2위. 그 다음은 뭐가 있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가 있죠. 2차 전지는 사실은 일찍 진입 안 했으면 이런 K배터리라는 용어가 나올지 못할 분야예요. 근데 얼마나 일찍 진입했으면 K배터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근데 그것도 시가총액 탑10 안에 두 개나 있죠. 곧 상장할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삼성 SDI. LG 그룹, 삼성 그룹. 제가 왜 이렇게 저는 사실 자수성가한 사람이고 그룹주보다 창업주가 있는 회사를 더 좋아하긴 해요. 근데 주식 투자자잖아요. 그렇죠. 저의 호불호와 상관없이 저는 주식 투자를 뭐 선의로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주식 투자로 돈 벌려고 하거든요. 그럼 제 분석상으로는 그룹주의 움직임이 가장 빠르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제약바이오는 어떻고요? 사실은 제약바이오 예전에 그냥 약 만드는 회사들이었어요. 우리나라 3대 제약회사가 있어요. 유한양행, 종근당, 녹십자. 그 다음 4대까지 가면 동아제약. 약만 만들었다고요. 대그룹이 낄 데가 어딨어. 그렇지. 단 한 회사도 제약회사로 발전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가총액 3위 사이에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들어와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삼성하고 SK가 제약 산업에 발을 들이고 있는 거죠. 왜? 성장 산업이니까. 그리고 또 로봇 산업은 어때요? LG전자는 대놓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 이제 모바일 안 할 거야. 우리 경쟁력도 없고 그 인력과 돈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로봇과 자동차 전장 부품 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성장 산업이라고 눈에 띈 거죠. 또 현대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했잖아요. 왜 인수했겠어요? 뭐 로봇하고 장난하려고 인수했나? 로봇 산업이 성장 산업이라고 그 그룹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올해 1월 달 삼성전자에서 중대 발표를 했잖아요. 우리 이제 로봇 할 거야. 로봇하고 땅 따먹게 하려고 아니잖아요. 로봇 산업이 대단한 성장 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모든 그룹에서 주력으로 밀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이쪽 성장 산업에 제가 말씀드린 자율주행, 로봇 뭐 이런 쪽에. 그러면은 LG에서는 LG전자는 일단 당첨이죠. 왜? LG전자는 이미 캐나다의 마그마와 전장 부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로봇 산업을 한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로봇스타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로보티즈를 2대 주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 이미 진출한 거죠. 자율주행도 하려고 합작을 하고 있고 LG전자. LG 이노텍의 사업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카메라 모듈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 카메라 모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로봇에도 들어가죠. 자율주행에도 들어가죠. 메타버스에도 들어가죠. 다 들어가요. 근데 그래서 최근에 LG 이노텍이 대형주 중에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르는 거죠. LG 이노텍 당연히 4차 산업혁명 직결되는 대형주예요. 현대에서는 사실 고민을 좀 했는데요.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이게 완성차다 보니까 자율주행이 가장 빠른 수혜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전기차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전기차를 생각했을 때 가장 많이 오른 건 양극재, 음극재 동박 만드는 에코프로 BM, 소재주 회사. 첨보, 뭐 LNF, 일진머티리얼즈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올랐던 게 K배터리,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막상 완성차 만드는 현대차랑 기아차는 별재미 못 봤죠. 그래서 자율주행의 핵심에 완성차를 느낀 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완성차는 아니더라도 현대그룹에서 주도적으로 4차 산업혁명하고 좀 관련되어 있는 기업이 있을까 찾아보면 현대오토웨어가 좀 눈에 띄거든요. 현대오토웨어의 사업 구조를 보면 뭐 스마트 팩토리, 로봇, AI 다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한다고 사업 계획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현대오토웨어, 현대그룹에서 좀 밀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 이제 삼성그룹이죠. 그럼 삼성그룹에서는 뭐 삼성전자는 당연한데 굳이 제가 탑픽을 뽑을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듣는 게 삼성전자 아닌가요? 굳이 제가 성장주를 말하러 나온 제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위인 500조에 가까운 삼성전자를 탑픽으로 꼽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삼성그룹에서는 또 뭐가 가까울까? 당연히 삼성전기죠. 왜? MLCC 마켓시어가 있고요. MLCC는 당연히 자율주행 등 4차 산업에서 핵심 부품이에요. 그러니까 MLCC를 하고 있는 삼성전기, 거기다가 삼성전기도 LG이노텍과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룹주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4차 산업혁명 성장산업에 대처를 하고 있다. 그 증거는 시가총액 탑10을 보면 된다. 반도체, 제약바이오, 뭐 2차전지 배터리 다 그룹주가 하고 있다. 그러면 얘네들이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 메타버스 다 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종목이 주로 할 것인가? 얘네들이 할 것 같다라는 게 제 추론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식의 성장주라고 하면은 사실 그 성장이 끝날 때까지 보유한다. 오히려 장기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을 맞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과연 성장주들이 지속적으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되느냐, 재력이. 그게 이제 가장 또 위험한 요소이기도 한데 그런 차원에서 그룹주를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성장주임에도 뭔가 대형주 중심으로 알아봐야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중소형주 단에도 성장주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매출이라든가 이런 지속적인 어떤 투자가 필요한 어떤 성장주 같은 단계, 그다음에 그런 성장주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룹주와 같은 돈이 있는 큰 대기업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도 제가 전제 조건을 깔았지만 책에는 중소형주도 있는데 유튜브 특성상 또 제가 막 시가총액 뭐 3,000원, 5,000원짜리 말씀드리기 뭐해서 안 한 거 있고, 다만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를 좀 명확하게 그 구분하는 기준을 좀 두시면 좋을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그 포트폴리오 구성 능력에서 내가 좀 약간 초보 투자자고 좀 리스크보다는 리스크를 좀 두려워하고 나 좀 약간 작은 수익률이더라도 좀 안정적인 걸 좋아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아까 말한 성장주와 가치주에서 가치주를 더 좋아하거나 또는 배당 투자를 좋아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당연히 중소형주보다 대형주가 맞는 거고요.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 코인 하는데 코인 하시면 중소형주 성장주가 딱이죠. 잘만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럼 코인보다 안전하죠. 코인보다 중소형주 성장주가 안전하고요. 근데 수익성은 대형주보다 훨씬 많이 나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2차 전지도 똑같아요. 2차 전지도 삼성 SDI랑 LG 화학이랑 SK 이노베이션보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상위는 5조 10조짜리 애들인 LNF, 첨보, 에코프로비움이 더 잘 가는 이유가 중소형주와 대형주의 차이였거든요. 그거는 제가 815 채널 지난번에 나왔을 때 계속 그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형주를 사느냐 중소형주를 사느냐는 나의 안전에 대한 태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나는 정말 안전한 게 좋아. 대형주 사는 게 맞고요. 나는 좀 공격적인데 나는 코인도 하는데 그럼 중소형주가 훨씬 좋죠.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 보니까 책에서는 자율주행차와 관련해서 이제 세 가지 탑3 업종 그 종목을 이제 얘기하셨어요. 그 가운데 이제 삼성전기하고 현대오토웨어를 이제 얘기하신 거고 하나는 이제 중소형주니까 좀 빼고 이 가운데서 탑픽으로 보시는 게 있나요? 탑픽으로 이 세 가지 만약에 투자를 한다 했을 때 그냥 셋 다 투자하기 좋은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면 우리가 그래도 이 중에서도 마음이 크게 가는 게 있잖아요. 한 종목만요. 그러니까 이 섹터 내에서 왜냐하면 이런 것 때문에 질문 드리는 거예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래 여기는 참 매출도 되고 이익도 되고 그동안 주가가 되게 그러니까 그쵸 횡보를 많이 겪은 참 안 오르는 지겨운 주식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LG이노텍도 마찬가지였는데 확 오른 거고. 근데 현대오토웨어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뭐 올해 예상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00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주가 비율로 보면은 PER이 한 37배, 36배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럼 이거 비싼 거야, 싼 거야? 뭐 이런 또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 그 무엇을 탑픽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뭐라 그럴까요? 아주 미묘하지만 그 성장주에 대한 그 보는 시각,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 무엇인지가 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우리 세무사님은 어떤 거를 보시는가 싶어서. 그럼 제가 종목을 꼭 집어서 어차피 할 거면 네. 요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근거를 왜냐면 이건 좀 말씀드려야 되니까. 대형주니까. 네. 어차피 말씀으로 뭐 이게 전 좋아 보였습니다라는 근거로 화면으로 말씀드리는 게 더 좋으니까 네. 삼성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삼박자를 제가 왜 좋아하는지 그리고 사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주를 찾아내는 아까 여러 번 반복하셨던 세 가지 조건 네. 이런 걸로 찾아내기가 아무래도 쉬울 것 같아요. 네. 자, 삼성전기를 제가 좀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요. 삼성전기는 삼성전자의 자회사고요. 당연히 뭐 IT 부품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런 IT 쪽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다른 IT 기기들을 볼 때 마켓 시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내 마켓 시어 1위 업체랄지 어떤 부품이든지 1위는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걸 삼성전자가 만들지 않거든요. 그렇죠. 각 부품들은 1위가 있어요. 그래서 마켓 시어 1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요. 거기다가 글로벌 마켓 시어까지 높으면 굉장히 좋은 건데 삼성전기는 보러 나오죠. MLCC 글로벌 2위 업체. 이런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MLCC는 4차 산업혁명의 이제 핵심으로 쓰이는 것들이고요. 여기 보면 비대면 트렌드에 따른 MLCC 반도체 패키지 기판 소재 증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이제 아까 삼박자를 봤을 때 성장주를 삼박자로 어떻게 봐요? 재무제표가 성장하면 가치 분석상 좋은 거잖아요. 그럼 재무제표를 간단히 볼게요. 2019년에 매출액보다 2020년 매출액이 커진 거 보이시죠? 매출액이 늘어났어요. 자, 이제 2021년 3분기까지 실적인데요. 그러면은 전년도가 1년치가 8조 2천억이었는데 7조 5천억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요거를 4분기라고 그냥 역산만 해도 10조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매출은 지금 3개년째 오르고 있죠? 영업이익은요? 영업이익도 7천억에서 8천억에서 1조로 올랐잖아요. 영업이익률은 작년 3분기 대비 15잖아요. 꽤 높은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당기순이익은 5천억, 6천억, 8천억. 이게 제가 좋아하는 재무제표예요. 제가 좋아하는 재무제표는 매출액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당기순이익도 늘어나고 이게 가치라면서요. 가치가 늘어났잖아요. 성장주의 개념에 정확히 부합하죠. 3년 전보다 2년 전, 1년 전, 지금 계속 매출액과 이익이 늘어나서 가치가 늘어나고 있네요. 저는 부채 비율도 봐요. 부채 비율은 사실 성장주의 그 조건은 아니지만 어차피 주식 투자는 수익 추구와 동시에 안정성 추구를 해야 되니까 부채 비율을 간단히 봐도 50% 안 되잖아요. 부채 비율 50% 아닌 건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인 걸 아시죠? 그 다음에 요렇게 성장성도 있고 수익성도 있고 안정성도 있으면 퍼가 어느 정도인데 봤는데 직전 분기 퍼가 12잖아요. 그러면 12는 고퍼주도 아니죠. 성장하고 있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회사들이 10 정도 되면 그런가 보다거든요. 원래 성장하는 회사는 퍼가 25, 30까지도 올라가는데 그렇죠. 이 정도면 퍼가 낮잖아요. 그럼 얘는 재무제표는 합격이죠. 그럼 재무제표가 합격이면 진짜 이런 재무제표대로 주가가 움직였나를 보면 되는데 이건 이제 일봉상으로는 작년 1월의 고점 요번에 돌파하려다 못했네. 좀 길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성장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월봉으로.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연봉으로 보면 뭘 알 수 있죠? 1, 2, 3, 4, 5. 5년 연속 주가가 올라온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재무제표도 매년 좋아지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는 게 성장주야. 근데 최근 5년 연속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재료가치상으로 MLCC, 카메라 모듈, 4차 산업혁명에서 핵심적인 사업을 하고 있어. 그게 재료 분석. 리포트는 지금 시간관계상 안 보여드리지만 굉장히 많은 리포트들도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은 차트. 5년 연속 주가가 올랐어? 왜 올랐지? 재무제표 볼까? 재무제표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 올랐네? 좋은 회사구나. 근데 좋은 회사인데 얘는 그럼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고점 대비 얼마나 조정을 받았니? 그럼 얘는 23,000원에서
16,000원까지 조정받았다가 지금 한 18,000원이니까 많이 조정받은 건 아니죠. 30%도 안 받았죠. 아까 제가 그랬죠. 뭐 반토막, 반의 반토막 나면, 아, 성장 끝났나 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은, 야, 1년 이상 고점 못 들으면 성장 끝난 거 아니야? 근데 얘는 지금 1년이 거의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단점이에요. 근데 이제 완벽한 종목은 없으니까. 그거 하나인데, 그럼 얘가 만약에 1년이라는 건 제가 만든 거니까, 1년에서 1년 반까지 늘려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수개월 내에 주가가 올라가면, 아, 성장주 맞구나. 그럼 주가가 지금 만약에 올해 연초 주가를 돌파를 하면, 얘는 연봉상으로 6년 연속 성장하는 회사가 되겠죠. 네, 그게 제가 본 종목을 선정하는 기준입니다. 네. 그렇다면 요 삼성전기는 이해가 됐거든요. 네. 그다음 이제 현대 오토에버 네. 관련해서도 어떤 부분을 보시는지 그리고 그게 이제 삼성전기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니에요. 네.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너무 어려운 거죠. 아니에요. 원래 파리로는 좀 어려워. 아니 근데 왜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삼성전기 이제까지 포가 12배. 그러니까 안 비싸. 그런 거 되게 좋잖아요. 제가 궁금한 건 근데 현대오토에버는 제가 다른 그 방송 때 보니까 30배가 넘는 걸로 아는데 그렇다고 했을 때 그래도 현대오토에버를 선택하실까? 삼성전기를 선택할까? 이게 되게 궁금한 거라. 자, 현대 오토에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현대 오토에버도 똑같은 방법으로 먼저 간략하게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재무제표 보기 전에 요 지배구조가 사실 눈에 먼저 들어와야 돼요. 아까 삼성전기도 제가 실적 보면서 삼성전자가 대주주죠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네는 좀 특이하죠. 뭐가 특이하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가 갖고 있어요. 이게 현대그룹의 특징입니다. 현대그룹은 아직 지주회사로 전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순환출자가 굉장히 다반사죠. 뭐 현대차를 뭐 기아가 갖고 있고 기아를 현대모비스가 갖고 있고 현대모비스 현대차를 갖고 있고 순환출자가 이런 데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이제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있어요. 7%. 이런 것도 좀 포인트로 체크해 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이재용 회장이 어떤 회사 지분을 갖고 있는지 또는 현대그룹에서 정의선 회장이 어떤 지분을 갖고 있는지 또는 SK에서 최대 주주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게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때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 자, 아까처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1조 5천억이니까 2019, 2022 그냥 유지가 되네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도 유지가 돼요. 근데 작년 4분기도 유지가 돼요. 그럼 얘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성장하진 않았어요. 성장주는 아닌 거죠. 그죠.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부채 비율은 뭐 50%는 안 되지만 한 60, 70% 되니까 안정적이고, 네. 퍼도 30이고,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재무제표로만 봐서는, 현대오토에버는 뭐 이렇게 삼성전기처럼 우량한 그런 회사는 아니잖아. 그래서 제가 삼박자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요 부분이 포인트인 거죠. 현대차나 기아차나 완성차를 만들잖아요. 네. 현대모비스는 부품을 만들잖아요. 현대글로비스는 운송회사예요. 그 현대 오토에버는 왠지 오토가 들어있어. 에버? 뭐 영어 나는 오토야? 뭐야? 내용을 보면 현대차 그룹 IT 서비스 기업으로 매출이 90% 이상이 발생하는데요. 원래는 현대오토에버가 하는 일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삼성에서 삼성 SDS, 그렇죠. 뭐 LG에서 상장은 안 됐잖아요. LG EDS, LG CNS죠. 이름 CNS. 바뀐 지가 언젠데? LG CNS. 그런 식으로 현대오토에버도 그냥 자회사 중에서 그룹의 네트워크를 총괄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죠.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빌딩 등 혼분야의 플랫폼 구축 및 로봇, AI, 스마트카, 차량 전동화, 미래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 확보해 주죠. 저는 여기를 포인트로 둔 거죠. 왜냐하면 재료 가치라는 건 결국은 얘네가 어떤 사업을 해. 거기서 어떤 재료가 나올 가치가 있는데 이게 재료 가치거든요. 재무제표 가치는 매출액이 얼마가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얼마가 나오는데 이게 재무제표 가치고요. 재료 가치는 그래 4차 산업혁명하고 얼마나 연관이 있는데 여기 연관되는 키워드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에 가면 차량 소프트웨어 표준 수립,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 모빌리티, 데이터 통합 운영 등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솔루션, 자율주행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네? 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료 가치 측면에서 저는 현대오토에버를 좀 높게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보겠습니다. 얘도
신고가를 뚫었네. 언제 뚫었지? 얘도 딱 1년 됐어요. 근데 얘도 고점 대비 그렇게 안 밀린 느낌이죠. 네. 고점이 16만 원인데 지금 14만 원이니까 뭐 10% 15% 밀린 거잖아요. 이런 애들이 잘 버티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성장이 꺾였으면 반토막에 반에 반토막에 난리도 아니죠. 그럼 걔는 아니 성장하고 있는 회사가 반토막이 나고 반에 반토막이 날 수는 없죠. 근데 성장하는 회사가 이런 지수의 급락이나 최근의 분위기로 요 정도 위치에서 버티는 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현대오토에버, 삼성전기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제 삼박자를 하니까 재무제표를 좀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은 삼성전기가 훨씬 우량하다는 걸 방금 봤고요. 반대로 재료가치, 어떤 괜찮은 재료 현대그룹 내에서 나오면 현대오토에버가 좀 갑자기 나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예측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현대오토에버도 나쁘지 않고, 차트는 두 개 다 비슷합니다. 작년 1월에 고점을 찍었고 지금 신고가를 못 뚫었지만 다른 대형주들 아까 뭐 네이버 카카오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정말 박살난 차트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네를 버티고 있잖아요. 그만큼 차트에서도 점수를 좀 줄 수 있고. 네. 아, 그러니까 지금 삼박자로 이렇게 다 살펴봐서 다 거기에 이제 투자할 만한 대상으로 뽑히긴 하는데, 이제 내 선호가 나는 좀 더 재무 가치를 본다 그러면 좀 안정적인 것이고, 그렇죠. 대신 재료 가치를 본다고 하면은 조금 더 큰 리스크는 조금 더 가져가지만 더 높이 오를 걸 기대하면서 선택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성향에 맞게. 네. 아까 딱 그거랑 비유랑 똑같아요. 반도체냐 자율주행이냐 해서 난 안전하면서 좀 성장하고 있고 수익도 내고 싶으면 반도체 사시면 돼요. 아니 얼마나 안정감, 삼성전자 사면 얼마나 안정감 있어요. 또는 반도체 소부장들 중에 진짜 좋은 거 많거든요. 진짜 좋은 종목들 많아요. 반도체 소부장 중에도. 그럼 걔네들 사고 있으면 안정적이죠. 근데 텐베거가 나진 않겠죠. 근데 자율주행에서 조금은 불안하지만 그 위험을 내가 감수했을 때, 잘만 옥석을 가렸을 때, 10배건 아니더라도 두세 배짜리를 잡을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좀 예시로 설명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좀 잘 되네요. 그러니까 요렇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어떤 조건들이 있는 게 아니니까 살만한 이유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 가운데 내 성향이 무엇을 더 좋아하느냐, 그렇죠. 그리고 무엇에 대한 그 기대감이 더 있느냐에 따라서 맞습니다. 픽이 달라지겠군요. 맞습니다. 탑픽이.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님은 재무제표가 우선이겠죠? 그거 역시도 업종마다 다르고, 왜냐하면 제약바면 사실 재무제표 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치. 또는 기술성장기업부라는 소속부가 있어요. 기술성장기업부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사실은 재무제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술로 상장이 됐으니까. 근데 이제 재무제표를 저는 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결국은 가치와 가격이 함께 간다면 재무제표가 망가진 애들이 주가가 올라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근데 보는 기준들이 사실은 다 다릅니다. 뭐 재무상태표를 더 중요하게 보는 분들. 그래서 저 PBR주만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저 PBR주는 100% 재무상태표를 중요하게 보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왜냐면은 저 PBR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 주가하고 주당 순자당 가치하고 비교하는 건데 거기에는 이익 개념이 전혀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럼 재무상태표 중요하게 보는, 자산가치 중요하게 보는 분들은 PBR을 볼 것이고, 또는 뭐 이익가치를 중요하게 보는 분들은 PER을 볼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재무제표 하나 보는 거에도 기준이 다른데, 저는 재무제표에서도 약간 성장성을 본다는 얘기죠. 매출액이 증가하냐, 영업이익이 증가하냐. 그 다음은 이익성, 영업이익률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되면 얘 좀 괜찮네. 20% 되면 높은데? 30% 되면 야, 10,000원 팔아서 3,000원이나 남아? 50%가 넘으면 걔는 굉장히 정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50% 넘는 거는 2,000 종목 중에 20개도 안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우리 슈퍼개미시죠 이종윤 세무사님은 어떤 관점으로 성장주를 픽을 하고 어떤 관점으로 투자의 어떤 포인트를 찾아내는지, 예, 일단 맛배기로 여러 가지 보셨는데 아마 이렇게 보시면서 뭐 나중에 책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보면 아마 더 큰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성장주에 투자하라. 네, 베스트셀러 되시길.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다 이렇게 풀어주셔서 저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방송 보시는 분들이.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